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먼저 오늘은 아주 중요한 뉴스가 일본에서 들어왔고요. 미국에서도 금요일이 지난 뒤에 아주 눈에 띌 만한 그런 판결도 있고 정치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조금 전해드려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밀 문서 유출에 대한 이미 체포돼서 법정에도 한번 출두를 한 용의자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는 뉴스가 전 세계 탑 뉴스입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토요일 아침 뉴스도 이것이 다 말하자면 잡아먹은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폭발물 암살 시도에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암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직까지 언론 매체에서 뭐 암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암살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머릿속에 그런 단어가 떠올랐었던 것 같고요. 토요일인 어제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저녁입니다. 와카야마 수산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 후보 지원 연설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후보와 같이 서서 연설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누군가가 이제 이 보이시는 바로 이 왼편 위에 보이시죠? 회색으로 돼 있는 말하자면 연막탄인데 이것을 던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쪽으로. 그리고 이제 한 3피트라고 하니까 1m 정도 되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1m 정도 되는 그 거리에서 떨어졌고 옆에 있던 어부가 용의자를 제압했고 그리고는 이제 비밀 경호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암살 이후에는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일부는 이 용의자를 덮쳤고 뭐 브리프케이스 같은 것으로 그 폭발물을 우선 이렇게 차단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이 폭발물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고 회색인 이 물체가 뭐 몇십 센티미터 정도 되겠죠. 길이가 20-30cm 정도라고 나오고 있는데 떨어지고 나서 완전히 그 자리는 또 한 50초 이후에 폭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연기가 나고 폭발음도 아주 크게 들렸고 당연히 이제 폭발물 제거반이 현장에서 제거를 했죠. 그리고 경찰과 경호원이 바로 이 24살의 용의자를 체포를 했습니다. 완전히 그 제압을 해서 체포를 했는데 평소에는 이 용의자 모습입니다. 용의자가 그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마을 사람은 아니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얌전하고 뭐 인사 잘하는 청년이었다. 아버지에게 혼이 자주 났는데도 그래도 뭐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 그런 그 증언들을 했고요. 아무튼 다친 사람은 없다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에 여러 가지 일본에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뭐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4월 23일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겨냥해서 보수들을 만족시켜야지 된다 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마지막에 어떤 뭐 기대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4월 23일 총선 지원 유세를 가서 이런 일을 당하고 비가 내렸군요.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선거를 방해하진 않는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는 24살의 그 청년이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뭐 원인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나오겠죠. 지난번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든 그런 그 총으로 2발 쏴서 숨지게 한 그때도 용의자가 청년이었습니다. 통일교와 연관된 여러 가지 불만을 결국은 통일교의 그 최고위직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일본 정치가 통일교와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대신 목표물로 삼았다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암살 이후에 뭐 1년은 안 됐지만
총격 사건은 굉장히 일본에서 드문 일이고요. 이번에는 폭발물이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있죠. 가해자가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 한 뭐 200명 정도 됐다고 하고, 일본과 서구의 이런 그 캠페인이 좀 다르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000명 넘게 몇만 명까지 모이지만, 연단과 이 그 일반 그 군중들 팬들이 있는 자리는 거리가 있고, 그리고 무슨 뭐 방탄막 같은 것도 많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일본과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베 총리, 일본 총리가 암살을 당했을 때 기시다 후미오가 이거 조금만 더 경호가 강했더라면, 경찰력, 사전에 경비가 철저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이번에는 뭐 경호도 조금 지난번보다는 강화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일본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번이나 일어났다는 결과는 달랐지만, 그런 것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리고 오늘이네요. G7 그 국가와 유럽연합의 외무장관들이 일본에서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G7 정상회담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은 어수선할 거고, 세계는 세계 지도자를 향한 폭력, 그리고 일반인들을 향한 폭력, 그 무기가 무엇이 되었던 연막탄, 칼, 총이 가장 위협스럽고 가장 많은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총기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의 현재의 탑 뉴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당의 후보를 선거 유세하기 직전, 연설을 하기 전에 이 공격을 당했지만, 폭발물 공격을 당했지만 누구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게 지금 세계의 현재 탑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데, 미국에서는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전기 총기 협회의 연례 컨벤션이 열립니다. 공화당 뭐 대선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뭐 대선 후보들의 행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사흘 동안 열리는데, 인디애나주 하면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주지사를 지냈던 곳이죠. 부통령을 하기 직전에.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어제 연설을 했는데 완전히 야유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인디애나주의 주민이 자신들의 주지사를 했었던 사람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훨씬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제 곧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도 뭐 증인 출석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거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아무리 교회에서, 학교에서, 무슨 영화관에서, 마켓에서 이렇게 총기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켄터키주의 루이빌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이 총기 협회와 공화당의 그 끈끈한 유대 관계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아마 정치인들은 계산을 했겠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표를 덜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아마 공화당의 총기 소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치인들의 계산일 겁니다. 그런데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루이빌과 테네시주의 내시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조사한 것인데도 공화당을 포함해서 63%가 미국 사람들이 지금의 총기 규제에 불만족한다는 겁니다. 더 강한 총기 규제를 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 내가 직접 아니면 나의 가족이 총기 사건을 겪었거나 아니면 가까이서라도 봤다는 거거든요. 이만큼 여기까지 왔는데도 총기협회 연례회의는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굉장히 지지하기 때문에 45대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총기협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니키 헤일리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직접 가지 않고 비디오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가봐야 마이크 펜스 부통령처럼 야유당할 것을 뭐 생각해서 그렇겠죠. 무슨 니키 헤일리가 지금 바쁜 사람도 아닌데 왜 안 가겠습니까? 론 디센티스도 트럼프와 아주 가장 가까운 라이벌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지금으로서는 많이 지지율이 내려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총기협회는 수정헌법 2조 총기 소지의 자유를 굉장히 주장을 하면서 총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협회에서 총기협회에 충성스러운 로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열한 친구가 되겠다고 다짐 내지는 약속 아니면 공약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수정헌법 2조를 구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역사상 누구보다도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총기협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예전에 막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할 때는 참모진들에게 아니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살상무기가 필요하지? 라고 했었다고 하잖아요. 정치인들의 발언은 큰 정치인이면 큰 정치인일수록 거의가 표를 얻기 위한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방어법을 의회에서 만들어야지 된다라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47대 대통령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숨기고 다닐 수 있는 총이요. 컨실드 총 여기에 대해서 법안을 마련해서 가지고 와라 하고 내가 사인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텍사스에서 컨실드 총 같은 것이 전혀 뭐 허가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법의 적용을 똑같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받아야지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텍사스 이 주민이 컨실드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지 된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총에 대한 시각과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걸 통일해서 총기 소지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어제 아주 강하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미국에서요. 2017년도에 민주당이 다수당 되기 전에 직전에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죠. 민주당이 그 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를요. 여기를 좀 잘 들어봐 주십시오. 운전면허증, 결혼면허증처럼 수정헌법 2조는 주의 경계를 넘어서 작동을 해야지 된다. 운전면허증, 결혼증명서, 다른 주에 간다고 그 결혼증명서가 무효되는 것 아니잖아요. concealed, 남에게 안 보이게 가지고 다니는 이 총도 내가 이 주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저 주에서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특히 민주당이 총기 소지자와 총기 제조업체를 위협한다. 총기 제조업체를 위협한다. 이렇게 총기협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제조협회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역사상 총기협회에서 가장 많은 다른 대통령 후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대 갔다 오고 포로로 잡혀 있고 이랬던 후보보다도 더 훨씬 많은 선거 기금을 받고 표도 많이 받은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면서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에 그걸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선생님들이 총을 차고 있으면 이렇게 학교에서 총격 사건 안 일어난다. 범인들도 총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어제는 한 선생님들의 5%만 총을 갖고 있어도 굉장히 효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사가 아주 최고급의 하이 퀄리티 총기 훈련을 받으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비용 다 이제 그 세금 공제로 해주겠다. 본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0억 달러를 모든 학교에 무장한 경비원을 입구에 다 세운다는 겁니다. 학교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도 뭐 금속 탐지기 같은 것 많이 설치가 돼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 뭐 모든 교사가 뭐 총을 갖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1200억 달러를 왜 이게 120억 달러가 나왔냐면 12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면 그의 10분의 1인 120억 달러를 우리 학교에 보내서 아이들을 지켜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규제하는 것이 총격을 못 막는다. 이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총이 지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가까이에서 총으로 쐈다면 숨졌습니다. 총은
사람들을 더 많이 숨지게 하지 총이 많이 있어야 선생님들이 전부 무장을 해야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소총을 이렇게 들고 사격할 준비 태세 ready to go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에 비해서 무장한 용의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기 규제가 총격을 못 막는다. 그 말이 또 맞기도 합니다. 막을 수는 없죠. 완전히 다. 그런데 적어도 총기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을 줄일 수는 있다. 이건 상식이고 여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어제 총기협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뉴욕에서 또 뉴욕의 법원에 또 출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케이스예요. 34건의 무슨 형사법 위반, 포르노 배우에게 돈 주고 입막음하려고 했고, 근데 그게 선거자금법 위반이다가 아니라 사업하는 데 있어서 너무 더럽게 이 사람은 사업을 해왔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아들, 딸 등등 해서 이제 이게 뉴욕 검찰이 기소한 그런 케이스인데 거의 7시간 동안 본인의 사업 사기 혐의에 대해서 선서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2억 5천만 달러 벌금형 내릴 것을 지금 뉴욕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해에는 수정헌법 5조 뭐 묵비권 행사하는 것 이것을 앞세우면서 전혀 답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방향을 바꾼 겁니다. 선거 캠페인 나가면서.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많은 케이스들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일단 어제 전국 총기협회에서는 마이크 펜스 다운, 트럼프 전 대통령 업 됐다. 그 지지율에 있어서 그런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어제 저녁에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59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당장 본인과 그 와이프 수잔, 이 와이프도 문제가 많습니다. 막 갑질 논란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와이프와 본인은 아이들 교육에 일단 전념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되는 경우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밝혔고 트럼프에게는 이 그 뉴스가 어떤 뉴스가 될 것인가. 한 사람이 나가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그다지 좋은 뉴스는 아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작복작 해야지 많은 사람 복작복작 때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에서 표가 이쪽에선 갈리니까. 그런데 일단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든 그 대통령은 곧 출마 여부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내렸다니까 출마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82세의 임기, 그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했었던 뉴스가 테네시주 하원 의원의 이제는 이 내용은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테고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젊은 27살, 28살 총기 규제를 막 한다고 하면서 시위하다가 결국은 뭐 인종 문제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공화당에 의해서 제명됐지만 다시 지역 로컬 관계자들에 의해서 일단 임시로 복귀가 됐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두 사람 다 저스틴 존스, 저스틴 피어슨 27살, 28살 아프리칸 아메리칸 보궐선거에 나갈 것이고 당선이 될 겁니다. 이미 전국적인 정치 스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요. 약간 편집된 오디오가 나왔어요. 테네시 지역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포함해서 6명이 숨지고 그러니까 뭐 시민, 주민, 학생들, 교육자들이 총기 규제 강화하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의회가 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 의원들이 그 답을 해야지 됩니다 하다가 이제 제명당했고 복귀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을 제명할 때 공화당이 단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여자 화이트 백인 의원은 민주당 의원은 제명시키지 않았어요. 그것도 뭐 한 표 모자라서 제명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흑인들 평소에도 아주 문제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흑인 전통 복장 비슷한 것을 위에 셔츠 입고 오면은 뭐라고 하고 뭐 등등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공화당 내부의 분열은요.
오디오를 보니까 그 내부에서 어떤 분열이냐면 이걸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위한 것이 제명의 이유는 아니다. 역사상 지금 몇 번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심각한 막대한 죄를 저질러서 초당적으로 제명됐는데 뭐 행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자가 늘어난다, 평화가 없다라고 메가폰을 쥐고 시위를 했다고 해서 그게 제명 건수냐라고 얘기하는 공화당인들이 있었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를 완전히 더 많은 표로 제명시키지 않은 그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럴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테네시주의 공화당의 분위기는 테네시주가 역시 KKK단이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반대표를 제명의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을 엄청 공격하는 그리고 우리는 민주당의 친구가 아니야. 한 번도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비슷한 무리끼리 일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난 사흘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나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불렀어. 민주당 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서 그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야 라고 했고 그 사이에 미 전국에서 민주당들은 또 똘똘 뭉쳐서 제명당한 2명과 제명당하지 않은 백인 민주당 하원 의원을 지지를 했고 국민들도 다 봤습니다. 안건이니만큼. 그 제명당하고 나서 또 켄터키, 테네시주의 바로 위에 주가 그 켄터키잖아요. 그래서 테네시의 사건, 초등학교, 커버넌트 초등학교에서 9살 아이 3명과 선생님들이 숨진 그 커버넌트 스쿨에서 켄터키주의 루이빌에서도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 거리가 별로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보고 야, 저건 공화당이 너무했네. 테네시주 공화당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민주당 하원 의원은 건방진 막 흑인 뭐 니그로 이런 말을 들었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만장일치로 복귀를 했고 화려한 그런 그 정치인이 되는데 제가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젊은이들이잖아요. 눈치 보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누군가는 과격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본인들이 다시 복귀되고 나서도 열심히 메가폰 들고 어떠한 그 연설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과거에 막 비폭력, 얌전하고 그리고 어쨌든 백인과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랜 지배 생활에 있었고 이 좀 이렇게 비폭력을 얘기를 하면서 평화롭게 때려도 맞고 거의 죽음까지 이르도록 또 맞고 이렇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젊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너무 당당하게 자신들의 그런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데 그게 통하는 시대니까 그렇게 하겠죠. 지금은 일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요즘은 금요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금요일에 지금 시리가 제가 말하는 걸 열심히 또 받아 적었어요. 연방대법원이 어제 아침에 정규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판결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했습니다. 낙태약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4월 18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항소법원은 사용은 하되 임신 7주일까지만 그리고 닥터를 뭐 사용하기 전에 처방전 받기 전에 3번 방문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약도 우편으로는 받을 수 없다. 그 전에는 텍사스의 판사는 아예 23년 동안 미국 그 낙태의 지금으로서는 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이 약을 승인을 취소해라, 무효화해라, 미국에서 이 약 쓰지 못하게 해라 하고 판결했고 항소법원은 쓰기는 쓰되 제약을 뒀고 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에서 이게 완전히 끝난 그 법원, 그 하급법원의 절차가 완전히 지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사용을 하고 19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0시까지 지금 이제 서로의 주장들을 가지고 와라. 연방대법원이 이건 긴급 판결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서 충분히 리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한 사람만 심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 얼리또가 했습니다. 아무런 의견 없이 일단 지금 시행하던 대로 해라.
하는 것이고 당사자들에게도 시간을 주는 거고요.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최종 결정이 아니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뭐가 나오고 최종 결정은 이 케이스는 그러므로 연방 대법원에서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여기에 대해서도 공화당의 지도부가 아직까지는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바를 보면은요. 지금으로서는 2024년도에 그 선거에서 아주 그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이슈의 낙태와 총기가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젊은이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공화당은 지금 계산 자체를 별로 영향 안 미칠 것 같아 하고 뭐 총기 전국 총기협회에 가서 막 연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미국 전국적으로 뉴스를 쭉 리뷰를 하다 보면 현재로서는 이게 굉장한 그 어떤 것을 차지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말씀드리면요. 3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1년 전에 비해서 이제 5% 올랐다. 내려간 거예요. 2월 달에 6%보다 뭐 핵심 인플레이션은 5.6%, 핵심 인플레이션은 뭐 에너지값 또 그로서리 빼고 한 그런 좀 안정적인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리고 또 사람들이 3월 달에 2월 달에 비해서 소비도 줄였습니다. 1%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여전히 그래도 강한 편이에요. 연준은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걸 원하지만 그리고 임금도 굉장히 많이 오르진 않지만 여전히 오르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전문가들은 나빠져도 그렇게 뭐 죽을 지경 아닐 겁니다. 해도 그런 이유로 소비를 지금 줄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5월 초에 연방준비제도는 다시 이자율을 한 번 더 0.25%포인트 올린다는 게 되고요. 이번에 이제 좀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그로서리 가서 이제 마켓 가서 물건을 사서 식료품을 사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 그것보다 외식에 훨씬 돈을 많이 쓴답니다.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2022년 지난해를 보니까 식당에서 그 음식 먹는 거 돈을 쓴 것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뭘 사온 것보다 20.7% 더 돈의 액수가 많았답니다. 올해 초도 계속 이어졌어요. 마켓에서 사람들이 $100를 쓰면 외식 비용으로는 $120를 쓴답니다. 워낙에 이게 마켓에 가도 인플레이션이 크니까 식당이랑 별 차이가 없다던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경제적인 변화도 굉장히 그 좀 많이 그 있을 수 있다 하는 것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기밀 유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밀 유출은요, UN 사무총장 전화도 도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게 뭐 UN의 뭐 여러 기구, 무슨 뭐 세계적인 기구,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한국, 이집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등등 뭐 거의 모든 나라를 도청을 했다고 미국이 그 도청 기술이 그만큼 좋다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도요 도청당했는데 왜냐하면 이 케이스는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이 그 당시에 아주 깊이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식량 부족이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 곡물도 우크라이나 곡물도 우크라이나 뭐 해바라기 씨도 기름도 수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항구가 쫙 그쪽에서 막혀 있어서 유엔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곡물값 올라가고 식료품값 올라가서 부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못 먹고 헐벗는 사람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도 주도를 하고 터키도 이제 막 중재를 하고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중간에 얼만큼 항구를 개방하고 곡물을 수출하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볼 때는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 러시아 쪽 입장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뭐 그때 이제 도청이 됐겠죠. 그런데 유엔에서 볼 때는 그게 무슨 러시아 쪽 입장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입장으로 해서 그래서 유엔 대변인이 이 사무총장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요. 안토니오 구테레스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놀랍지도 않다. 다만
미국이 그런 것을 도청했다는 건 놀랍지 않고, 그 세상이 다 아는 얘기라니까요. 한국에서는 도청이다, 아니다, 그럴 수가 있어, 뭐 주권 침해야, 우리에게 너희가 70년 동맹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분들이 너무 모르신 거예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다 도청을 해왔고 다른 나라도 안 겁니다. 다만 도청을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모사드의 이스라엘의 그 외국에 대한 정보국의 국장의 전화도 도청을 하는데 그걸 못 막는데, 그런데 뭐 어떻게 막겠어요? 이걸 막을 수 러시아의 국방부도 뚫는데.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런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도청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무기라니까요. 지금은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 역시 전쟁이고, 전쟁을 하는 미국의 무기가 스파잉인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스파잉 하는 것에 놀랍지도 않는데, 다만 얼마나 무능력하면 그것이 이렇게 공개까지 되느냐.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밀 문건에 보면은 중국 풍선이 또 있었다고 하네요.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들어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다운플레이 하려고 하고 있고, 국방부, 정부 커뮤니티는 다시 들여다보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밀을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을 줄인다던가 하는 것을 뭐 당연히 하고, 또 동맹국과 협조하고, 뭐 속으로는 사과하겠죠. 뒤로는 뭐 다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리고는 잭 테이세이라 법정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밀 유출된 게, 이런 갖가지 기밀들이 너무 많이 유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21살의 매사추세츠 공군 방위군이 체포가 돼서 어제 이제 법원에도 출두를 했고요. 스파이법에 따른 뭐 기밀 문서를 본인이 소지하고 복사하고 배포하고 뭐 이런 혐의. 왜냐하면 왜 스파잉법이 적용이 됐냐면 미국에 피해를 주거나 외국의 이익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스파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없애거나 소지하거나 퍼뜨렸다 하는 그런 혐의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를 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엄청 총을 좋아했답니다. 총과 전쟁. 그래서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그런 그 친구들은 이 소식 듣고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었어. 선생님이 대학교 가야 되지 않겠니? 하니까 전혀 말은 듣지 않았고,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안 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무슨 훈련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방위군 훈련을 받았고, 또 뭐가 있나요? 미 공군 방위군 사이버 이전 뭐 시스템 관리자였는데,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군대가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주 위에 뭐 장교, 위에 뭐 장군 등등,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있지만 젊은 사람, 또 IT를 50대가 할까요? 40대가 할까요? 아주 중요한 그런 IT이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 하는 거고,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이런 정보를 이 용의자가 취득할 수 있었는지는 또 수사해서 발표를 하겠죠. 이게 본인들도 쫙 수많은 것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서 쫙 모아서 또 위에다가 보고를 하면 위에서 또 스크리닝을 하고 하는데, 이게 9.11 사건 이후에는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정보 공유를 모든 미국의 정보 부처가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가 아니라 12개, 13개가 아니라 17개, 19개, 구분을 구체적으로 하자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렇게 젊은이가 그런 거에 접해 하는 게, 본인에게 어떤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과정으로 가는 그런 단계였겠죠. 그리고 다분히 자아도취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라는 어떤 그 플랫폼에 또 그 third shaker 뭐였죠? 아무튼 무슨 central이라는 그런 방을 통해서 게임에 대해서, 총에 대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다가, 나 이런 사람이거든, 세상은 이런 거야,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 하면서 또 걱정도 하고, 팬데믹 때 몇 년 동안 같이 아주 가족처럼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2일에 디스코드가 연방수사국에 이 용의자의 여러 가지 기록을 다 줬답니다. 용의자가요, 그 디스코드 그 돈 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바이티드 온이고 그 채팅방도
돈 내고 하는 건데 그 빌 같은 거, 주소, 이름을 다 실명을 쓰고 실제의 주소를 썼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인터뷰를 했고요. 자동차 등록증에 사진을 통해서 그런 것들, 지금 뭐 기소된 것만 가지고도 최대 징역 뭐 15년이다, 20년 나온다 하는데 이건 더 조사를 해봐야지 아는 일이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가장 좀 핫했었던 그런 이슈들이고, 저는 또 다시 만나 뵙겠는데, 제가 내일은 이렇게 만나 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오랜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또 저처럼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혼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기계도 하고 방송도 다, 아니 자료도 다 리뷰하고 라디오 듣고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해서 무엇을 어떻게 막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두 가지를 번역을 한다던가 한 가지를 리포트를 한다던가 몇 분짜리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저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거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오래 이 일을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 파악 정도는 제대로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뭐 외신을 번역한다던가 하는 거 한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한 꼭지를 번역하니까 꼼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현지에서 지내면서 딱 미국을 파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너무나 중요하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한국 분들도 좀 미국 뉴스를 좀 브리프하게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번 한 주일 동안 조금 테스트를 어설프게나마 해봤는데, 내일부터는 내일이 한국이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 정도를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뉴스들을 아주 좀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내일은 마침 미국이 일요일이라서 방송이 없으니까 내일은 조금 길게, 그러나 이제 그 한국 날짜로 화요일부터 목요일 내지 토요일까지는 좀 간단하게,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되겠죠. 하루에 2번씩 미국 정규 방송은 정규 방송대로 하고, 그리고 정규 방송이 끝나고 몇 시간 뒤에 한국 분들이 출근하실 시간이 되면은 제가 그냥 라디오로 들어도 될 정도의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미국 뉴스를 확 그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그 브리핑은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저는 딱 겹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해서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것을 들으셨다 할지라도 그러면 두 번째 것 짧은 브리핑을 들으시면 그게 레이티스트를 애드되는 것도 되고, 그리고 아침에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것을 들으실 수도 있고, 또 현명하신 분들은 많이 듣고 보면 많이 듣고 볼수록 여러분들이 더 가져가실 수 있는 양식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들으셔도 다 이득이 되도록 그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고요.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브리핑을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전에 방송됐던 몇 시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정규 방송에 했던 거를 들으시더라도 거기는 조금 또 심도 있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방송을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새로운 뉴스를 브리핑을 쫙 해드리는데, 평소에 정규 방송하는 그 정도의 길이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날마다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을 거기에 한국 분들을 위해서 브리핑해드리는 그 시간에 이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이 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고파요. 아침에 고구마 작은 거 2개밖에 안 먹었고요. 커피가 똑 떨어졌지 뭐예요. 그래서 커피 사러 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